2022년 1월 27일 두 번째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결국은 이제 다 무죄가 날 듯합니다. 마지막 혐의도 무죄, 전부 무죄 면소. 아시다시피 이 김학의 사건은 고위 검찰 간부의 그 부도덕한 아니면은 그거 이상의 어떤 거를 제 식구 감싸주기 결국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동영상 속에 어떤 사람을 그게 아니다. 경찰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래서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단죄하지 못하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뭐 한동훈은 유시민 재판에 가서 검찰개혁은 뭐 허구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본인이 느끼는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구라고 느낄 수 있지만 명확한 거는 비리 검사들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봐주고 또 분명히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개업하게 만든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윤석열, 전직 검사들은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감찰의 징계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그때는 안 했고 그냥 위하며 넘어가느냐, 내로남불이냐. 자기들이 저지른,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많은 나쁜 짓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다른 국회의원, 기업인들 아니면 일반 서민들 이렇게 잡아 조질 때는 또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거다. 물론 지금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거는 검찰의 무소불위,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명히 제한돼야 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공수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물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건 맞는 거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개입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제도적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고위 검사들, 흔히 말하는 일부 엘리트 특수 검사들, 어떤 정치 검사들이 기존의 어떤 정권에 있는 잔존 세력들, 지금의 야당 일부 이런 집단과 야합을 해서 검찰, 흔히 말하는 개혁을 방해한 거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지금의 정치 상황과는 일정 정도 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뭐라고 해도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거다. 결국은 김학의 사건, 김학의는 이제 죄가 없어서 무죄가 있는 게 아니라 김학의 밑에 있던 애들이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증거 뭉개고 저쪽하고 이런 진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질질 끌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방법. 왜냐하면 검사들은 기소 독점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무죄가 나온 이유도 검찰이 사전 면담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지. 근데 왜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건에서 지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 요거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허술하게 해서 결국 무죄가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이제는 뭐 결국은 최종 무죄, 전부 무죄 면소 이렇게 가갖고 되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김학의는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리 검사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던 검사들도 공평하게 처벌받고 외부 처벌이 안 되면 내부적인 징계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해서 또 정관이유 받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김학의는 이제 무죄가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정권이 바뀌면 어떨까요? 이런 소위 엘리트 소수의 정치 지향적 검사들의 전횡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까요?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선거판에서 윤석열이 되든 뭐 이재명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는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됐던 검사들의 전횡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무죄를 보면서 자, 군대 내에서 좀 이상한 애들이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좀 황당하죠. 어떤 사건이냐면 육군의 한 군수사령부 예하에 있는 한 부대장이래요. 글쎄요, 뭐 이 정도라면 뭐 대대장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황당한 새끼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부식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식이면 뭐 삼계탕, 닭이 뭐 수십 마리 이렇게 조리해 갖고 조리해 놓으면 큰 어떤 통을 가져와서 야 담어 50마리 넘게 지가 집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팔아 뭐 처먹었는지 혼자 먹었는지 이게 이제 우리 군대 내 여러 가지 부정 비리를 폭로하는 6대전 아시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장 부식횡령 및 갑질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리는 것도 보면 참, 야, 저도 이제 30년 전에 군대 뭐 이렇게 할 때는 부식 그거 이렇게 보면은 소고기국이라고 하면 소고기가 없어 무밖에 없어 기름 둥둥 떠 이걸 이제 한우 도강탕이라고 합니다. 한우가 지나갔다는 거죠. 실제로는 고기는 이미 그 수육 같은 거 이미 딴 놈들이 빼돌렸어. 30년 전 그래. 30년 전 그럴 수 있어. 그래.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월급도 잘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어처구니 없는 새끼가 지가 그냥 너무 어처구니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직도 이런 인간이 있다? 아직도 아닐걸요? 여러 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이런 나간 놈이 한둘이니까 이 제보한 사람은 지난해 3월경에 부대장이 부식물품을 횡령한 부식물품을 정리해봤더니 아마 여기 이 급식병 같아요. 꽃게 2.5kg 3봉지, 샤인머스켓 1박스, 삼겹살 6kg, 전복 1kg 2봉지, 골고루 헤쳐먹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중복돼 삼계탕 나올 때 50마리 이상을 쓱 가져갔고 어떤 이제 취사병 한 사람한테는 갑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지 입맛에 안 맞는다 하니까 7마리를 계속 먹이면서 야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일종의 학대를 한 거죠. 계속 먹일 거야 라고 하고 뭐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새끼들이 영관급 장교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바나나 우유 20개, 베이컨 아침마다 빼돌려 처먹고 골뱅이 빼돌리고 뭐 새우 아유 그냥
찌질하고 쪼잔해 갖고 이런 새끼는 진짜 그걸 입을 벌려고 다 쳐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자기의 모친을 위해서 도시락 떨어 만들고 조미료 빼돌리고 뭐 결국 군수사령부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감찰하고 군사경찰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혐의가 확인돼 갖고 이제 업무 배제 그리고 처벌하겠다라고 이게 이제 군사령부의 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중 조치할 거다 뭐 이렇게 세심한 관리 기록했다. 이건 뭐 엄중 조치 세심 관리가 아니라 이건 처벌을 해야죠. 이건 횡령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새끼. 참 그지 같은 새끼는 차라리 나가서 그 구걸이나 해라. 그지 같은 새끼.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이 참 대한민국 군대에 욕을 먹이는 거죠. 참 뭐 해군, 뭐 공군, 뭐 성범죄, 뭐 그것도 문제. 이거 뭐 빼돌리는 것도 문제. 예전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취사병한테. 알아서 이제 그건 부식 나오는 날은 쓱 차대 놓고 기다린답니다. 저 바깥에, 부대 바깥에서. 그러면 이제 하면 이제 쓱 고기 가지고 넣고 고기 가지고 넣고 해서 참 거지 같은 새끼들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니까 참 아이고 대한민국 장교 거지 같은 새끼들. 입이 더러워져서 말을 안 해. 참 전남 경찰의 신안염전노예 사건 아시죠? 그게 계속 조사가 안 되고 이른바 지역 토호들을 감싸고 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돼 갖고 노동 추가 착취에다 제가 막장난장 토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경찰청 직접 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불가, 전남경찰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이 시민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청이 직접 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경찰청의 수사부장 경무관입니다. 왕별 하나, 얘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몇 번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조사를 엉뚱하게 잘못하고 했던 애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이 전남경찰에 있는 애들이 한 거예요. 그게 잘못돼 갖고 있는데 전남경찰 수뇌부 애들이 그걸 업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애들의, 앞에 수한 애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얘네들 징계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전남 노동권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전남지부 등에서 한 신안군의 한 염전업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몇몇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근데 이전에도 작년 뭐 이런 데도 계속 경찰 고용노동부 전남 뭐 여러 가지 시군에서 이거 실태 조사를 합동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형식적이야. 왜? 거기 있는 뭐 이제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그런 업자들은 다 힘께나 쓰는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기름칠을 이미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기름칠을 해서 받아먹은 놈들이 그걸 토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전남청이라든 이런 애들이, 경찰 애들이 그걸 또 손을 못 대고 결국 이렇게 돼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되니까 경찰청 본청에서 조사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구조개혁, 공정수사권 조정할 때 지역 토호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지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전남경찰, 전북경찰, 광주경찰 이런 지역에 있는
애들, 경찰 수사부서 애들도 애들이 거기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직접 할 수 있느냐. 물론 검찰이 있을 때,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걔네들은 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의 부패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에 지역 경찰이 있고 FBI의 연방 수사국의 지부가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견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는 것처럼 국가 경찰이 있고 지역 경찰이 있는. 근데 걔들은 일단 소속과 아니면은 그 인사 구조를 전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부패 구조는 깰 수가 없다. 분명히 봐준 놈이 있을 거고 그 봐준 놈은 평소에도 계속 기름칠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의혹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신안염전노에 관련된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긴 향판의 문제도 있고 뭐 다 붙어 있는 거죠. 사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귀었던이죠.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귀었던 여성을 19층에서 밀어갖고 죽게 만든, 살해한 거죠. 30대 놈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살해한 거죠. 근데 이놈이 반성한다 라고는 했지만 자기는 2004년 십몇 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악화돼서 심신미약 상태다 라고 했어요. 변호인이라는 놈은 그런 게 얘기한 거죠. 범행 인정, 차수했지 않냐? 너 이 장애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여기 좀 다른다고 보는 거는, 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거는 과거에 뭐 진료 기록 때 확인할 수 있지만은 당시,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른다. 그거는 범행 당시에 전후에 이 범인의 행동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게 진짜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스테이징인지, 얘가 지금 뭐 모발 감정을 해서 마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마약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마약, 그러니까 마약 투약이 됐네. 왜냐면 모발에서 마약류 검출됐으니까. 근데 이게 마약을 했으면은 그럼 더 가중되지 않느냐? 아니죠. 얘가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정동장애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마약을 했다. 그래서 이걸 심신이 뭘 확인 못하는 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테이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약을 안 했지만은 자수했다고 하니까 바로 전에 일부 마약을 해갖고 몸에다 증거를 남긴 상태에서 그런 알리바이라든가 이런 정황을 변호사랑 입을 맞췄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왜? 동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 잔인하게. 근데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은 뭐예요? 그럼 내가 이전에 정동장애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마약을 조금만 먹으면은 마약 모발이 나와갖고 심신미약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변호사라면 나쁜 마음을 먹고 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정황이 나오냐면 경찰 단계에서 안 했어요. 경찰 애들이 보기에는 마약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마약한 것 같으면 마약 검사를 했겠죠. 근데 포기에 마약을 안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뜬금없이 경찰 단계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마약
나 마약했는데요 라고 지가 했다고 하면 이건 다른 맥락이 다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범인은 이렇게도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고 또 양서 정동장애라는 것도 16년 전의 일이지 실제로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다. 16년 전에 양서 정동장애 가진 것과 16년 후에 2004년인데 치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약으로 잘 다스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애들은 얘를 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은 분명히 사람은 죽인 게 맞는데 그냥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서 대충 한 5, 6년 받고 끝나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건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귀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어떻게 해서 죽였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걸 빠져나가려고 변호사랑 입 맞추고 진단서도 끊어오고 마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내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분명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모르죠. 그거는 살인범으로 무기징역 받는 것보다 당연히 5, 6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건 범죄 영역은 아닌데 명성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부자 세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버지 목사가 그 신도들의 엄청난 헌금을 통해서 막대한 그 교회 재산을 읽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목사, 자기 담임 목사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워.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자식이 있네. 얘가 그래서 하는데 어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그럼 얘한테 이렇게 세습. 근데 그 교회가 이 목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신도들과 성직자들이 같이 읽어낸 성전인데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식한테 딸랑? 마치 재벌들이 이게 모두 노동자들과 이런 그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읽어낸 건데 싹 입 씻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평신도 협의회라 이런 데서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안 된다. 어떻게 자식한테 물려주느냐. 근데 이제 결국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즉 위임 목사 당회장은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 물론 민사 재판부지만은 참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세습 이게 무슨 북한 정권도 아니고 세습 조국 사태 왜 이 이른바 금수저 논란 왜 생깁니까? 재벌들 왜 그런 욕을 많이 합니까? 능력도 없고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갖고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는 거 옳지 않다. 북한의 김정은이 물론 옳지 않다. 세습 정권 재벌 마찬가지다. 조국 사태 때 이것도 안 된다. 금수저 안 된다. 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왜? 교회도 안 되는 거죠. 정 그러고 싶으면 능력을 입증해라. 결국은 물론 이제 명성교회 측에선 그쪽이겠죠. 아버지 목사 쪽이겠죠. 그리고 아들 그쪽이겠죠. 항소 뜻을 밝혔는데 이건 이제 2심, 3심까지 가봐야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또 사회법이 교회 그걸 또 함부로 이렇게 해갖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교회의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이번 판결은 그래도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정보위원회라고 국회에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국회. 이게 비공개. 왜냐? 국정원 같은 데는 또 고급 정보를 다루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국정원장이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보위원 앞에서 막 브리핑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중에 정보위 간사 한두 놈이 나와서 일종의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직접 그런 걸 하는. 근데 이거는 위헌이다. 왜? 국회의 모든 행위는 공개돼야 된다. 그래야지 감시가 되지. 지들끼리 국정원 애들이랑 여야 애들끼리 서로 입 맞추고 하면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정보위원회 같은 데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비공개하고 보통은 공개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건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민감한 정보가 오갈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정교하게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모든 오히려 가장 공개돼야 할 뭐 소소위라든가 소위 이런 데는 공개를 안 해요. 그때 막 쪽지 예산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감시가 필요한 데인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국회가 개혁되고 저는 사실 국회가 한 600명 정도 영국처럼 600명도 하고 세비는 3분의 1로 깎고 당연히 깎아야죠. 그게 무슨 국회의원들 무슨 뭐 세비 1억 5천 막 꼴값들 떠는 거죠. 무슨 일도 안 하면서. 진짜 일을 하되 봉사. 국가를 위한 봉사. 총액 세비 지금의 3분의 1. 그러고 국회의원은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비 인하 효과하고 진짜 일할 사람이 들어오죠. 뭐 권위나 이런 거 해내드는 들어올 필요도 없는. 그게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도 대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벌어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국회의원 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